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국토계획법 뒤쪽에 있는 주제 개발 항의 허가 관련한 주제 볼 텐데요.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개발 항의의 기준하고요. 그 다음에 절차 등에 관한 실제 이 내용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 시설 부담구역 이런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1년에 적어도 2문제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특히 이제 뒤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이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항의 개념부터 먼저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보셨고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모든 토지 이용 규제 중심축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토지에다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허가 받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요, 소위 도시군관리계획, 즉 대표적으로 용도 지역 등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뭐 이게 이제 일반론이 되게 될 것이고요. 첫 번째 암기하실 사항, 허가사항, 허용사항, 통지사항 요즘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통지 대상이라고 해서 법에는 단축하고요, 축소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허가 받았는데요, 허가받은 내용을 단축을 하고자 한다, 축소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때는 또 허가받을 필요 없이 그냥 통지만 하고도 다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해석을 통해 나오는 것이 단축의 반대말이 연장 또는 이제 확대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연장이나 확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다? 이때는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업기간, 자, 1년 이렇게 잡았는데 1년 더 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당연히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면적을 10,000제곱미터 밀기로 했는데 15,000제곱미터 늘리고자 한다. 그럼 당연히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단순화시켜야 돼. 그냥 이걸 읽어볼 게 뭐 있어? 그냥 단순히 키워드만 하셔야 돼. 이 문장에 현혹되면 안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몰라. 연장이나 확대라는 표현 들어가면 이것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단축이나 축소란 말이 들어가면 허가 없이 통지만 해도 된다. 근데 문제 구성할 때 연장 또는 단축을 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린 표현. 연장 또는 축소하고자 할 때 허가를 신고하자 통지하면 된다. 틀린 표현. 두 개 각각의 문제야. 연장이나 확대는 각각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단축이나 축소는 어떻다? 통지만 해도 된다. 즉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 외에 마지막에 재복구 하나 나오게 될 테고요. 도시군계획사업, 경작 등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냥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사업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지문에 재복구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앞에서 공부하실 때 도로학교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진행하려면 실시객 인가라는 게 있어야 되고, 실시객 인가 있으면 수많은 인허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객 인가라고 하는 거, 실시객 인가라고 하는 개념, 실시객 인가 있으면 그냥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도로 포장한다고 해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 개발 사업 하려면 나중에 역시 똑같은 용어, 실시객 인가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그때 역시 따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정비 사업 할 때, 자, 아파트 지에 올리려면 허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미 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 인가라는 걸 받아내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우리 시험 지문엔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도시개발사업을 주로 예시를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앞에서 도시군계획사업 3개 있었죠.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은 이미 관련 인허가 다 받았으니까 따로의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작 나와 있죠. 경작 나와 있죠. 앞에 수식어 보지 말고 경작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원래 이제 토지형질 변경하려면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호미질, 삽질 이런 거 할 때 어떻다? 따로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논리 구조. 재복구 들어가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단순히 외우셔야 된다고. 자, 단축,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연장,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경작이라든가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이드짐은 재복구 뜨면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 자, 해서 30회 때는 사이드짐은
재복구 하나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 이슈 다룰 것이 개발 항의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 5개 기준이 23회 때인가 구성이 됐는데 의미 없는 문제고요. 일단 구조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땅에서 개발 항의를 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맞췄을 때만 어떻다 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성장 관리 방안은 좀 이따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용도 지역에 따른 규모가 적정했을 때 허가할 수 있다. 못 외우십니다. 좀 이따 관련한 쟁점 설명드립니다. 용도 지역을 달리 표현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될 것이다. 주변 세 번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조화를 이룰 것, 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이 적정할 것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반론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되고 중간중간에 필요해서 설명을 드리는 주제예요. 자, 첫 번째 직접적인 출제 포인트 아마 크게 두 번째가 되겠죠. 성장 관리 방안. 자, 가보십시다.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야, 용도 지역. 이게 이제 있으면은 용도지역이 있으면 용도적 21개 중에 하나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가 됐었고요. 자, 그래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성장관리 방안 시골 되겠습니다. 시골이라는 게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하면 녹지적 건폐율 얼마?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지역 건폐율 20% 이하 이런 식으로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지역에 대해서 소위 이제 계획적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앞에 공부했던 개념 중에 이런 거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게 되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거 있었죠?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최대 얼마? 1.5배까지. 용적률 얼마? 2배까지. 뭐 이런 거 있었고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체계를 잡으셔야 돼.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용도 지역은 존재하고 그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때는 뭐를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는 거야. 한편 이제 하나 더 공부하실 게 여기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장 관리 방안은 시골 마을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게 되면 이때는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배제하고 뭘 우선 적용한다? 성장 관리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성장 관리 방안. 이미 시험에 나왔던 거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따위로 외우면 안 돼. 이때를 외울 때는 거꾸로 가는 거야. 주상공 지역에 대해서는 없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없다 하는 거야. 이미 주거지역 5, 6, 6, 5, 7,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9, 8, 8, 7, 1500, 1300, 300, 900, 공업지역 777, 용적률은 300에 350, 400. 아주 디테일하게 규제가 되니까 굳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새롭게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규제할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상공 지역에는 뭐를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출제 이슈. 이게 이미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의무적 포함사항이라는 것을 하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적 포함사항 얘기는 우리 지구 단위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기억나세요? 기건이라고 해서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세트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거 있었죠? 예. 그런데 지금 자 보니까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 똑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고 지금 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들어가 있죠? 다 외워야 돼. 자, 높이 제한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 할 때 말입니다.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안 해요? 필요가 없으니까. 자, 성장 관리 방안도 기본 개념 자체가 시골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야. 그럼 굳이 높이 제한에 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지구 단위 계획의 의무적 포함사항 기건 그 비슷해 보인다고. 그래서 자,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이 높이 제한 완화 적용 문제 없고
똑같이 성장 관리 방안 파트에서도 높이 제한은 들어가지 않는다. 굳이 외우려면 성장 관리 방안 높이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시골이니까 높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외우셔야 된다고. 기간을 줄줄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을 갖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이 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험 문제 바로 다이렉트 들어갈 때는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되지 아니할 내용을 외우고 들어가시는 거야. 루틴이 똑같다고. 29회 때 아까 도시적 외적의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 행위제한 완화 틀린 것을 높이 제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뽑아냈다고. 그럼 똑같은 문제 여기서 성장 관리 방안 높이 제한 반드시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전혀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뭐라고?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요 얘기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연히 문제를 뽑는 게 아니야. 대충 내는 게 아니라 출제원들이 법학을 좀 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맥락을 파악하는 거야. 똑같지만 다르게, 다르지만 똑같게. 결국은 비도시적 시골에서는 기본적인 맥락이 시골에서는 어떻다? 높이 제한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외울 게 두 가지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는 게 뭐야? 주상공. 있는 지역을 외우는 게 아니야. 항상 법에는 있는 지역을 규정을 한다고. 근데 출제위원은 있는 지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없는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구성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법이 나와 있으면 그걸 분석을 한 다음에 시험에 내릴 수 있는 걸 아예 다이렉트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직 안 나왔지만 29일에 지구단위 계획 관련한 문제와 똑같이 이 성장 관리 방안에 포함돼서는 안 되는 사항이 뭐가 된다? 높이 제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 시골에서는 높이 제한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완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두 개 묶어서 하나의 세트. 또 하나의 출제 이슈가요. 바로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개발 협력의 기준 중에서 이게 사실 좀 오래전에 출제가 돼서 이 문제가 내게 되면 거의 수험생 초토화될 문제입니다. 해서 자 지금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키워드 뭐야? 심의가 키워드가 되는 거야.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은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아니 키워드가 뭐라고? 심의라고 하는 게 키워드.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몰라. 외우라고 지랄하니까 외울 뿐이야. 왜? 지랄하거든. 지랄하니까 꼴 보기 싫어서 외워버리는 거지.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자, 이 과정을 이제 설명드릴게요. 원래 우리 법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28개가 있어요. 심의를 요하지 않는 게 28개가 있다고. 근데 그건 낼 수가 없어. 왜? 아니 못 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이게 한동안 유행으로 답을 뽑았어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자, 용도 지역이 항상 기본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이 두 번째 항목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설명 듣고 버리는 거야. 과정입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고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이상일 때는 어떻다? 심의를 거쳐서 어떻다? 허가할 수 있다. 1만이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예시를 하는 거야. 주거 지역에서는 내 땅 내가 밀어버리는데 토지용지를 변경하는데 그 규모가 1만 미만까지는 그냥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다. 근데 1만 이상의 대규모가 될 때는 어떻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 해서 심의를 거치는 얘기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서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야.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 1만이라는 숫자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용도 지역이 있는데 용도 지역을 개무시할 수 있는 게 지구 단위계 성장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때 용도 지역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성장 관리 방안 수립되어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용도 지역은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또는 지금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어 있게 되면 그 밑에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기준으로 얘기했던 심의라고 하는 것도 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출제 포인트 뭐라고요? 심의라는 키워드를 외우셔야 돼. 심의라는 키워드. 해서 문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구성할 때 주거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1만 이상이 어쩌 쫙 깔아버린다고. 그럼 제일 뒤를 봐야 돼. 심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성장 관리방안 수립된 지역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문제가 출제가 되면 딱 10년 만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다만 지난번 문제에서 성장 관리방안 수립할 수 없는 지역 이런 문제 출제했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꼬리를 물고 출제가 되면 지구단위계획 성장 관리방안 수립된 지역은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제가 출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장 외우지 말고 심의라고 하는 거, 과정 외우지 말고 이해하지 말고 결과를 외우시라고. 절대 이거 다 외워봤자 1년에 한 문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깊이 보시게 되면은 공부할 때는 좋다니까요. 공부할 때는 되게 좋아.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도 해석을 한다고. 이게 막 머리가 막 돌아가. 얼마나 법 공부했다고. 얼마나 하지도 안 해놓고 막 문제를 막 법조문 보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이 법이 맞냐 틀리냐 이 생각을 한다니까. 가소롭게 의의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사장님한테 중개업 갖고 뭐 안 물어보잖아. 왜? 20몇 년 업하신 분인데 저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한들 씨알도 안 먹게 내가 살려고 오라도 제 양반이 눈 하나 깜짝하잖아. 얘가 네가 직접 해봐라 그게 되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각각 영역이 있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인생 똑바로 살아. 지금 코로나가 난리니까 반드시 머리에다 이렇게 총 맞아갖고 온도계 체크를 좀 해달라. 이런 얘기 부탁 안 드린다고. 그다음에 온도계가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머리에 총을 안 맞고 오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뒷담화를 은근히 한다. 죽으면 혼자 죽지. 같이 죽자는 것도 아니고. 갈 때 한번 머리 연습 한번 하고 가세요. 머리 총 쏘는 거. 지금 뭔 얘기하고 있죠? 제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온도계가 빛이 돼 있다는 얘기까지만 할 뿐이지 다른 얘기 안 한다고. 하라 말은 얘기 안 해. 근데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이 증을 따야지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미안하지만은 간단하게 절대 해석 들어가지 마시고 외우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자 심의라는 키워드 하나 체크해 드렸어요. 자 10년 만에 나올 주제 다시 나온다면 10년 만에 그만큼 어려운 문제입니다. 해서 심의라고 하는 개념 설명드렸고요. 세 번째 주제 개발 학교가 실제라고 해서 자 우리 앞에서 실시계획 인가할 때 조건부 인가 있었죠? 조건부 인가할 때 의견 들어야 되고요. 조건부 인가에서 다 파생되는 주제 이행 보증금이라는 키워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믿을 수 없는 것들은 이행 보증금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믿을 수 있는 자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 지자체가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설명드렸었죠? 바로 이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에서도 이슈 삼았던 거,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이제 27회인가 28회 때 실시계획 파트 출제가 되고 그 전에 24회인가 이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30회 때는 똑같은 문제를 내기 민망해서 그런지 자 조건부 허가에 있어서 의견을 드려야 한다. 이런 밋밋한 얘기를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으로 구성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얘기를 보게 되면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조건부 허가할 때 어떻다? 의견 들어야 된다. 근데 인간의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조건 성취하겠다고 얘기해도 이때는 이행 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제 포인트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건데 이 얘기는 하도 많이 나오다가 30회 때 그냥 옳게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자, 준공검사 나와 있죠? 키워드가 뭐라고요? 준공검사. 그럼 거기서 이슈가 되는 게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논리구조 이런 식이야. 자,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고요. 허가 받은 다음에 마지막에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가를 확인하는 걸 준공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준공검사에게 토지분할 얘기는 우리가 공간정보법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셔야 돼. 공간정보법에서 내가 땅 한 필지를 두 개 토지로 쪼개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서 둑을 치시오. 이렇게 해서 토지분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 측에다 뭘 한다? 토지분할 신청을 하게 된다. 며칠 냅니까? 다 60일 내. 갔었죠? 기본적으로 토지 이동 신청은 따로 얘기를 하면 며칠? 60일. 다만 받아르던 토지 등록 말소만 나중에
90이라는 날짜가 나오게 된다. 해서 작년 시험에서 이 60이라고 90을 두 개를 두 문제로 구성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다시 갑시다. 토지 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는 좋은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토지 분할에 관해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인이 땅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지적소관청 시군구에서 토지 분할 작업, 측량 등의 과정을 통해서 토지 분할을 하게 됩니다. 준공검사의 의미는 허가 받은 대로 똑바로 공사했나 확인해 보는 것을 준공검사. 그런데 개인이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준공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준공검사는 키워드 잡으셔야 돼.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다 준공검사 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가셔야 고 물론 이걸 뛰어넘는 지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버리고 가실 거. 허지인 외우셔야 되죠.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자, 청문사유 28일 때 아까 지문 속에서 하나 보셨던 것이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실시객 인가 취소 등에 있어서 어떻다? 청문이라는 것을 실시해야 된다. 30회 때는 주택법에서 청문사유가 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문사유를 갖고 출제할 수 있는 법이 국토계획법이 있고 주택법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지문 길이 때문에 낼 수가 없는데 28회 때 국토계획법에서 아까 실시객 인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30회 때 주택법에서의 청문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셔서 해서 좀 골 때릴 문제가 구성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국토계획법에서 뭐라고요? 청문사유라고 하는 거 바로 허지인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청문사유는 공인중개사법 영역을 가다 보면 거래정보 사업자의 지정 취소, 원칙적으로 청문 실시해라, 자격 취소, 청문 실시해라, 개설 등록 취소, 청문을 실시해라. 물론 그때 공통적인 이슈, 사망, 해산 등은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사이드 지문들이 있는데 중개사법은 별 의미가 없었고 여기서 청문사유 허가 내줬다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면 어떻다? 청문 실시해라. 실시객 인가, 우리 앞에서 도로학교 공원을 건설한 사업, 도시군 객시설 사업에 있어서 실시객 인가를 내줬다가 공사 못하게 막으려면 어떻다? 청문 실시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사업 시행자 지정이 있었죠? 자, 행정청이 아닌 사람. 자,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제외하고는 원래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용으로 중요했던 것은 토지공사,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어떻다? 동의 없이도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동의 얻어서 시행자 지정을 했다가 걔를 죽이고자 할 때,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어떻다?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 데서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몇 번 보셔야 됩니다. 청문이라는 키워드 뭐야? 허지인이라고 해서 20회 때 이 국토계획법 파트에서 청문사유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 물어봤거든요. 허지인. 청문사유 뜨게 되면 뭐라고요? 허지인. 청문사유 뜻 뭐라고요?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실시객 인가 취소.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 파트는 지금 3개밖에 없어요. 조건부가 의견 들어야 된다. 이행보증금, 지자체 예치하지 않는다. 준공검사, 자,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허지, 청문사유. 이건 허지는 사실 안 나왔는데 조금 양을 늘려서 설명드린 주제. 해서 요 정도 묶어서 약 한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제예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얘기들 가볼까요? 개발 행위허가 제한 나와 있구나. 개발 행위허가 제한 관련해서 기억하실 거 숫자 5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나와 있죠?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케이스. 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시 허가 제한은 뭔 얘기냐면 일정 기간 동안 아예 허가를 금지시키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허가의 제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3년짜리 있습니다. 더럽게 길어요. 외우지 마요. 자, 보십시다. 3년짜리가 어려울까요? 5년짜리가 어려울까요? 출제한다고 썼을 때 5년짜리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3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아. 근데 그 중에서 지금 3개 나와 있죠? 근데 첫 번째 항목은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와 있죠? 얘들은 1회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거나 최대 3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간다고요? 기지 5년 가는 거야. 기반 시설 부담구역 몇 년? 5년. 지구 단위 계획구역 최대 몇 년? 5년. 기지 5년 이렇게 오시면 된다고.
5년짜리만 포인트야. 모르면 다 뭐가 되고 3년이 되게 될 것이고 기지 5년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기지 5년, 5년 된 기지 해서 자 기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게 한 7년 동안 질문 2개인가 3개밖에 안 나온다고. 그래 안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패턴 기지 5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개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어떤 지역에 자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 있을 테고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하십시다. 그럼 몇 년 내?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테고 이것이 만약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면 자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과 높이 제한과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을 어떻다?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규제 완화가 문제가 될 테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어떻다?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된 시기가 5월 1일 날 수립이 됐다. 그런데 어떤 사람 4월 30일 날 허가받은 사람은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할 테고 5월 2일 날 허가를 받은 사람은 어떻다? 완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규제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형평성 시비가 발생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최대 몇 년까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동일한 논리고요. 좀 이따 공부할 건데 어떤 지역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묶였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뒤에 공부할 건데 허가할 때 삥을 뜯는 동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되면요.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설치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되면 돈을 내고 설치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게 지정이 됐는데 설치계획 수립된 시기가 5월 2일이야. 그럼 이때부터 돈 내야 되고 그 전에는 어떻다? 돈 내지 않는다. 짧은 기간 내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규제 내용이 달라지게 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최대 5년까지 어떻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순화시켜야 돼. 자, 기지 5년. 5년 넘어야 그 앞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들어가 있으면 어떻다?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절대 나머지 보시면 안 돼. 모르면 무조건 몇 년? 3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파트는 너무 길어서 시험에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기지 5년만 가시면 돼요. 18일 문제 구성할 때는 이걸 다 써놓고 박스 쳐서 다음 중 최대 5년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디귿, 리을, 미음 답 5번 이렇게 뽑았는데 그것도 그래. 기지만 알고 있으면 어차피 답을 다 맞출 수 있게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문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성을 안 해. 지문 속에 하나밖에 안 나와. 좀 이따 7년간 문제 해봤자 지문 2개인가밖에 안 나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어. 그래서 기지 5년까지 어떻다?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요 정도까지 묶어서 보통 한 문제 대비가 될 테고요. 자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앞에서 용도구역 아니라고 그랬어요. 용도구역은 개시 수도에 비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점 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를 뭐라 그런다? 용도구역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최소한 용도구역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용도구역은 아니다. 얘들은 관리객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뼈대를 잡고 가야 돼. 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최대 3개 외우시면 끝납니다. 첫 번째 대상 지역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치가 곤란한 지역 나와 있죠. 외우려면 굳이 귀찮으면 뭐야? 곤란한 지역 이렇게 갑니다. 이미 난 개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개판인 동네를 대상으로 뭘 지정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럼 이런 지역은 뭐냐? 말 그대로 개발 밀도를 관리를 하겠다. 관리한다는 얘기가 뭐야? 더 이상 못 짓게 만들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해서 갑자기 남의 땅에다 건물 못 짓게 이렇게 아예 규제를 해버리면 소송 걸려요. 그래서 이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용적률 50% 강화 적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용적률이라는 게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범주인데요. 기존에 한 500% 됐다 하십시다. 그 용적률 500, 지금 50% 범주 내에서 강화 적용이라는 얘기는 반으로 깎아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설치 곤란 하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라고요?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게 생각이 나야 돼. 문제를 딱 보면 최소한 이건 인간된 도리로 알아셔야 돼. 두 개는 외우셔야 돼. 곤란하고요. 아예 설치 곤란할 정도 난개발이 된지. 그래서 더 이상 개발 밀도가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용적률 50% 강화 적용. 이걸 외워야 된다고. 부족하고 설치 곤란. 그 다음에 용적률 50% 강화 적용. 근데 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 자,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별로 안 중요해. 이런 것들 거의 안 나와.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뭔 얘기야?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기반 시설이 뭐냐? 대표값 도로와 상하수도 그리고 학교 이게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자세히 보지 마세요. 어차피 외울 수 없는 것들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 어차피 이 문제는 좀 이따 논의할 기반 시설 부동국과 무조건 비교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돼. 그래서 다시 부족하고 설치 곤란. 두 번째, 용적률 50% 건폐율 아니야? 완화 아니야. 용적률 50% 강화 적용의 효과.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숫자 연합 장난 안 쳐. 그냥 깔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전부야. 개발 밀도 관리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버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이슈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으로서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래서 아까 이런 식이었어. 어떤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기반 시설이 부족한데 자 이건 쓰면 안 돼.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다. 그럼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이라는 얘기인 즉슨 아마도 부족하더라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 등에 대해서 뭘 정한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얘기가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중첩하여 또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인데 오른편. 왜? 대상 지역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외 지역이라는 표현 쓰고 있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중복 또는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없다 중에서 드물게 오른편 하나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이슈. 자, 완개인 들어가면 어떻다?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는지. 아까 도로 상하수도학교 2년 20% 부족하고 설치 곤란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뭐라고요? 완개인 나와 있죠? 완개인 나와 있죠? 완개인. 자, 이렇게 무식하게 외워야 돼. 절대 문장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완개인에 대해서 어떻다?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번에 뒤에 완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완화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개발 항의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나와 있죠? 요즘은 거의 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의미가 뭐냐면 이 첫 번째 두 개 항목은 완화, 해제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규제 완화에 따라서 개발의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 방치만 되니까 삥 뜯어가면서 허가를 해주자.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를 해가자.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지역. 그 다음에 개인 나와 있죠. 개발 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나와 있죠.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 개발이 집중된 지역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읽어보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계속 완개인 그러면 지문 구성할 때 기반 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제일 뒤에 나올 텐데 그 앞에 뭐 있어야 돼? 완개인 들어가야 된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구제하면 도로 상하수학교 2년 20%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뒤부터 먼저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문 보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치 계획의 수립이라는 주제. 아까 설명드렸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다 규제 완화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고 설치 계획이라는 게 수립이 돼야지 실제 삥을 뜯게 됩니다.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지정되면 시장 군수라고 하는 사람은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이 돈 받아가지고 이 동네에 부족한 기반시설이 뭐가 부족한지 리스트를 쫙 뽑는 거야. 도로를 좀 설치하자든가, 뭐 학교를 설치하자라든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바로 뭐가 된다? 기반시설 설치. 근데 어디다 설치할 거냐? 이 도시 안에 다 도로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치를 특정하는 걸 뭐라고 한다?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계획은 사항은 뭐로 결정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문서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효, 답은 안 됐는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에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굳이 포인트 다음 날 1년 정도. 아직은 답은 되지 않았습니다. 2년에서 틀리게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끊어서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없다. 두 번째 이슈 완개인.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고서 이것을 관리계획에 반영할까. 만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어떻다? 그 효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그리고 자, 그 도를 받기 위해서 설치 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련된 주제. 이게 문제의 거의 반을 차지하죠.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라고 해서 자,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요. 설치계획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얼마나 돈을 낼 거냐라고 하는 것을 기반시설 유발 개수로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 용도 지역할 때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30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자동차 관련 시설, 운창공, 위참여장,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미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이런 거 있었잖아요.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뭐 이런 거 있었다고. 이런 식의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설 비용, 자, 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내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했던 거 이제 외우셔야 돼. 자, 위, 관, 이, 운, 일이라고 하는 거. 위, 관, 이, 운, 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기, 방단창 들어가야 되죠. 숙박, 의료, 방송, 통신시설, 단독주택, 창고시설이라고 해서 위, 관, 이, 운, 일, 숙, 의, 방, 단, 창이라고 외우셔야 돼. 순서 외우셔야 돼. 이 문제가 지금 7년 동안 4문제가 튀어나온다고요. 아주 도배를 해버려. 거의 검필 용정률에 필적할 만큼 많이 문제 구성을 해. 위, 관, 이, 운, 일, 숙, 의, 방, 단, 창이라고 하는 거. 10개 외우셨습니다. 위, 관, 이, 운, 일, 숙, 의, 방단창이라고 하는 10개 외우셔서 남아있어 운문종자 1판까지 하면 다 외우시게 됩니다. 운수시설 옆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일종 근생시설 옆에는 판매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게 된다. 그래서 세 가지 음절이 되나요? 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1판 이렇게 외우시게 되면은 30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기반시설, 유발개수 순서에 따라서 외우시게 된 겁니다. 근데 단독주택 옆에 보니까 겁나 많이 나와 있어. 예, 모르면 다 단독주택과 그의 친구들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얘들은 순서 매기는 문제, 같냐 다르냐 이런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그룹으로 위관, 이웃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나머지 모르는 게 뜨면 다 뭐로 분류한다? 단독주택과 같은 숫자로 판단을 하게 된다. 위, 관, 이, 운, 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외우셔야 된다고. 그리고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시험지 볼 때마다 무조건 써보셔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쓰셔야 돼.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제가 앞에서 건필 용적률을 따져묻는 문제도 무조건 5, 6, 6, 5, 7, 9, 8, 8, 7, 7, 7, 7 다 20%의 계획관리적 40%이야.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300, 350, 400, 녹지는 100, 100, 80 이런 식으로 무조건 써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 계획관리적 100%고 나머지 다 80% 이하 이런 식으로 써놔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어. 이것도 그냥 단순해.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걸 써놓고 나면 지금까지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겁나 중요해. 겁나 중요해.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이라고 하는 거.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진짜 다 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이따 봐봐요. 똑같은 얘기를 또 헷갈려. 해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자꾸 잊어버릴 때 그런 얘기만 안 하면 돼. 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나이 먹어갖고 그런지 근데 똑같아요. 옛날에는 이걸 안 했을 뿐이야. 안 했을 뿐이고 이게 정말 어마무시한 내용입니다.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이 문제의 거의 반 정도가 이하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자, 수리 가볼까요? 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좀 더 자세히요. 개인.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한 다음에 설치계획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계획도 반영해야 됩니다. 혹시 부담구역 지정되고 설치계획 1년 내 수립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실효,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 부담구역도 지정됐고요. 설치계획도 수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 그 면적에다가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를 곱해서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얼마나 모르지? 그래서 이때 유발 개수 숫자 클수록 많은 비용을 낸다라는 의미고요. 위관, 이운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해서 돈 냈다 하십시다. 네, 자, 돈 낼 때 하나 나오는 주제가 물납이라고 하는 거야. 물납도 다 인정할 수 있다. 24회 때, 25회 때 나왔던 주제. 물납도 다 인정할 수 있다. 물납하면 생각나는 게 저거 있었다. 우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다 물납이 인정된다. 납부할 재산세액이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그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다 물납 허가 신청을 할 수가 있던 것이고요. 이때 그 물납하는 그 토지의 가액,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세 기준을 현재 시가, 소위 시가 표준액 또는 을 기준으로 해서 물납액을 판단을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물납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주제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요. 이제 돈 받았죠? 돈 받았죠? 그러면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어떤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이냐.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딱 하나 외우실 게 뭐라고요? 대학은 어떻다 설치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그 설치비용 받아가지고 학교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학교의 범주에 대학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냥 나머지 자, 여기저기 돈 쓸 수 있다. 다 오른편이고요. 대학에는 어떻다? 대학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개발, 밀도, 관리구역. 첫 번째, 부족하고 설치 혼란. 용적률 50% 강화 적용. 좀 더 자세히 도로상하수도학교 2년 20%. 기반 시설 부담구역.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 지역으로서 해서 따라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고 좀 더 구체적으로 완개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설치계획 시장 군수가 수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관리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근데 시장 군수가 기반시설 부담 구역까지만 지정하고 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게 되면 그 1년 내 수립하지 않게 되면 1년이 된 날의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 구역 지정에 관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 바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설치계획도 수립됐으면 이제 이 동네에서 200을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은 설치 비용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이때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자 위관 이윤일 수기 방단창 운문종자 일판 이렇게 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좀 이따 문제 보시면은 와 도배한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돈 자 낼 때 현금 납부 원칙인데 나중에 카드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원칙은 현금이고 물납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은 이 돈을 가지고 더 설치할 수 없다. 보죠. 잠시 그럴 때 이제 문제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